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중에 일부는 과일이나 이런 천연 음식에서 추출해 갖고 비타민을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경우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타민 C면 비타민 C 단독으로 효과를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물질이나 혹은 비타민 C라는 게 아스코르빅 산 그 자체 하나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몇 가지 조효소, 보조인자들이 결합돼서 비타민 C 복합제를 형성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아스코르빅 산만 먹어서 효과를 못 본 것일 수도 있다는 그런 가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은 그거죠. 그러면 과일과 채소를 그냥 씹어 먹는 게 아니고 그것을 흡수를 더 잘 되게 즙이나 액의 형태로 먹으면 어떠냐. 그래서 나온 개념이 이른바 해독 주스, 한의학에서는 청열 주스 이런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한때 또 유행하기도 했죠. 지금도 주스를 만들어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일이나 채소를 갈아서 주스나 즙의 형태로 먹는데 10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거의 10년 정도 관찰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어요. 그 결과 과일을 일주일에 3단위씩 증가할 때마다 당뇨의 위험성이 몇 퍼센트 떨어지는 거로 나와요. 반면에 똑같은 과일을 주스의 형태로 일주일에 3잔씩 먹으면 오히려 당뇨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로 나옵니다. 같은 성분인데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랐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같은 성분이지만은 오히려 주스나 즙의 형태로 먹으면 흡수가 너무 빨리 됩니다. 흡수가 빨리 되면 혈중 농도도 특히 과당이면 당의 농도가 급격히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초기에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서 혈액의 당 농도를 떨어뜨려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즙이나 주스를 먹게 되면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슐린은 췌장에서 제대로 나오는데 인슐린이 원래 해야 되는 기능, 즉 혈중의 포도당들을 근육이나 간 쪽으로 옮기는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주스의 형태로 먹은 사람이 오히려 당뇨 위험성이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주스나 즙의 형태로 먹는 거는 너무 흡수율이 빨라져서 장기간 복용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당뇨 혹은 간 질환, 신장 기능 이런 데 부작용이 생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즙이나 주스보다는 그냥 씹어 먹는 것을 권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이 대유행인 것처럼 보도도 되고 논문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개인의원 가서 비타민 D 검사 한다고 해서 피 검사 하잖아요. 그럼 10명 중에 거의 8, 9명은 다 모자란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비타민 D 결핍이니까 주사 맞으세요. 약 먹으세요. 이렇게 치료가 되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은요. 대표적인 이 두 가지 현상은 제가 봤을 때는 권장섭취량 개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권장섭취량의 개념은 뭐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건강한 사람 100명이 있으면 비타민C 섭취량 혹은 비타민 D 섭취량이 각각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적게 섭취하는 사람, 30mg 먹는 사람이 있어요. 비타민C. 50mg 먹는 사람도 있고 70mg 먹는 사람도 있고 90mg 먹는 사람도 있고 100mg 먹는 사람도 있는데 이 분포가 우리 수학에서 보면 그 세로축이 사람 숫자거든요. 가로축이 비타민C 양이면 점점 비타민C 양이 많아지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다가 어느 한도에서는 정점을 찍었다가 다시 적어집니다. 즉 비타민C 100mg 이상 130mg 먹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권장 섭취량이 어디에서 딱 절단을 했냐면 상위 2.5%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해당하는 사람의 양을 평균 필요량이라고 정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 영양학회뿐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필요량이란 게 뭐냐면 건강한 사람들 100명 있으면 그 중에 반 정도의 사람들이 먹는 양을 평균 필요량이라고 해요. 그게 우리나라 같으면 70mg 정도가 돼요. 그런데 권장 섭취량의 개념이란 거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상위 2.5%가 먹는 양으로 정했어요. 이거는 영양학 교과서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미국 의학관리원에서 이렇게 제정도 했고요. 우리나라도 이걸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비타민 D는 미국 기준으로 한다면 하루에 600 인터내셔널 유닛, 600 단위를 먹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권장 섭취량이. 흥미로운 건 비타민 D 결핍이라는 개념이 왜 그렇게 많아지게 됐냐면 권장 섭취량 600에 딱 일치하는 혈중 농도가 20 정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에 의하면. 혈중 농도가 2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20이라고 그냥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이 20보다 적으면 권장 섭취량보다 적게 먹는 거니까 결핍이라고 정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혈중 농도 기준을 이거보다 더 높인 30으로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30 이상 되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겁니다. 그거는 결국에 권장 섭취량과 일치하는 건데 그럼 이 권장 섭취량을 왜 그렇게 만들었나 봤더니 이걸 제가 이제 문헌이랑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검토하면서 이제 알아낸 게 뭐였냐면 2년 전에 1941년도에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 국방부에서 과학한림원에 요청을 했어요. SOS,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 당시에 징집병들, 군인들 25% 정도가 현재 영양결핍이거나 과거 영양결핍이었다는 게 통계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군인들은 영양결핍 때문에 못 싸울 거 아니에요. 잘 싸우려면 어떻게 각 영양소를 얼마나 먹으면 좋겠냐라고 자문을 했더니 그 당시에는 1940년대는 의학 연구가 많이 없고 데이터가 없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걸 발표하는 보고서에서도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영양 관련 전문가 미국 내 50여 명에게 의견을 물어봤어요. 비타민 C는 하루에 어느 정도 먹으면 좋냐? 비타민 D는 얼마나 먹으면 좋냐? 그래갖고 나온 개념이 권장 섭취량이에요. 아마도 그때 당시에는 영양 부족, 결핍이 많은 시대였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실제 1970, 80년대 권장 섭취량 개념이 계속 바뀌면서 그 당시에 등장한 게 제가 방금 얘기한 건강한 사람들 중에서도 상위 2.5%가 처음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뒤로 이제 연구 논문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약간씩 변형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권장 섭취량의 개념이 뭐냐? 성별과 특정 나이 집단에서 건강한 사람들 중에 97에서 98%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 양을 충족시키는 양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100명이 있으면 상위 섭취량자들 97에서 98%, 즉 97.5%의 사람들을 다 충족시키는 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전제가 깔렸냐면 건강한 사람들이 100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적게 먹어도 건강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중간 정도 먹어도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많이 먹어야 건강한 걸로 전제를 해서 그 많이 먹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괄하기 위해서 권장 섭취량을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우리가 표준 체중, 건강 체중이란 걸 제한을 하잖아요. 그걸 뭐로 하냐면 체질량 지수로 갖고 하거든요. BMI, 바디 매스 인덱스라고. 근데 그거는 뭐냐면 가로축을 체질량 지수 수치로 보면 되고요. 0에서부터 숫자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로축은 질병의 빈도 혹은 사망의 빈도를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냐면 U 커브가 나와요. 혹은 J 커브. 무슨 말이겠습니까? BMI가 너무 낮아도 혹은 너무 높아도 즉 저체중이나 과체중 혹은 비만이
병이 발생이 높아져요. 그리고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 보통 서양인들은 BMI 18.5에서 25까지를 정상으로 보거든요. 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가장 질병의 발생이나 사망률이 적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BMI를 결정한 것처럼 권장 섭취량도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정하면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답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거가 확립되지 않은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에 시간과 돈은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까지 나온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그런 연구들을 정리해보면 우리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른 영양제는 현재 없습니다. 다만 그 임산부에서 엽산, 비타민 B9인데요. 요구량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 요구량에 적절히 보충이 잘 안 돼요, 음식으로. 그래서 임신 3개월 정도까지는 엽산을 따로 보충제, 영양제 형태로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무뇌아라고 해서 뇌가 없는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권장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어린아이 통틀어서 일반인이 아니고요.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임산부에서 임신 초기 3개월 정도까지는 엽산 먹는 거. 이거 하나 이외에는 현재 근거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없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골고루 다양한 이것저것 음식들을 먹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처음엔 힘들지만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올바른 먹는 습관은 결국에 골고루 다양하게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